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45살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잔잔하게 파도가 부서지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요즘 같은 강경한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학창 시절 동안 공부는 늘 뒷전이었고 친구도 없었으며 학교도 싫었어요. 심지어 보육원도 싫었습니다. 모든 곳이 다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싫은 곳에서도 꼭 참고 보육원에서 원장님의 애정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이유를 모르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인데 아마 제 태생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 왜 버려졌는지 그 이유를 몰랐고 알 방법도 없어서 삶이 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늘 까칠하고 멋대로였던 제 모습이지만 원장님은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사랑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사랑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좋아지려 하면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그 여자는 단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주는 것뿐이다 라고 말해왔어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쁨을 모르고 있던 것 같아서 스스로 핑계를 댔었어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뚝뚝 묻어났어요. 아무리 널 보내도 되나 모르겠다. 그때 왜 그분 품에 기대고 싶었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소리가 잘도 나오더군요. 그때 원장님께서는 제게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만 먹으면 원장님이 다 도와주겠다고 널 여기서 쫓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말씀에 덜컥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핸드폰 전원을 껐다 켜듯이 사춘기가 사라진 걸까요? 그게 아니면 혼자 되는 것이 무서워 제 뇌가 꾀를 부린 걸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원장님의 말씀에 남아 뒤늦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게 많이 없어 시간은 좀 걸렸지만 차근차근 처음부터 시작해 수능도 치를 수 있게 됐어요. 남들보다는 늦었지만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그 이유를 알면 적성에 맞게 풀리는 저에게 공부라는 존재는 알면 알수록 제법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 재미를 몰랐다는 게 스스로 한심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그 기간 동안 참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저는 마침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대학 생활은 주로 기숙사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진짜 헤어지는 기분이 들어 원장님과 부둥켜 했고 꽤 오래 울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 보육원은 문을 닫아 버렸더군요. 이제 더 운영하기 어려워졌다는 말씀뿐이지만 원장님과 저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하게 되면서 진정한 독립이 시작되었어요. 아주 작은 방에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 누워있을 정도의 공간이 저의 집이었죠. 그래도 눈을 감고 누우면 아늑했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늦게 사회에 나와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있는 것처럼 등기에는 학교가 있고 보육원에는 원장님이 있었던 것처럼 회사에도 제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32살에 첫 직장에 발을 디디면서 친구가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지현 사원이었습니다. 성을 가진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옷이들 모두 우유처럼 하얗게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하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한동안 일을 쉬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 경력은 제가 더 짧았지만 다시 시작한 일에서는 직급이 같았습니다. 사회생활 자체가 처음인 저에게 지연이는 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둘이나 먹고 가지로 취업한 저에게는 작은 실수도 큰 괴로움이 되었는데 어린 상사들에게 멍청해 보이고 싶지 않았던 작은 자존심 괴로워하는 저에게 지연이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고 싶지 않다면 노력하면 되고 상사들의 나이는 모르는 것이 좋다고 모두 일치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한 번 더 말해준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에게 매우 감사했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료가 있으니 회사 생활도 점점 즐겁게 되었어요. 일은 점점 잘 풀리기 시작했고 본사가 아닌 하청업체 소속의 만년 계약직이든 저는 본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차차 돈을 모으고 직급도 오르면서 조금씩 제 삶이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계속하면서 업무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란히 대리가 된 지연이와 저는 서로를 대리 김대리로 부르며 즐거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더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안정이 찾아와서라도 짧게든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갈 용기가 없어서 주말에 혼자 무작정 버스를 타고 잔잔한 바닷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어디 유명한 관광지나 해수욕장도 아닌 곳이었고 인적이 희박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운치 있는 곳을 찾아낸 것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며 해수욕장에 앉아 해를 구경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고 간간이 백고동과 갈매기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은 아주 어린 시절 꿈속에서나 볼 법한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밤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손에 폭죽을 쥔 채 웃음소리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들리는 소리에는 언젠가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처럼 여겼던 선생님과 함께했던 가을 소풍이군요. 그때 친구도 없고 말주변도 없던 저는 바닷가로 소풍을 왔었는데 혼자 걷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신 선생님은 일부러 자기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제안하셨어요. 그리하여 반 아이들을 불러 모으신 선생님. 그때는 제가 우리 반 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바닷가에 둘러앉아 수건 돌리기를 하며 여타 또래의 아이들처럼 신이 나게 웃을 수 있었답니다. 비록 제 등 뒤에서 그 구두 수건을 지지 않았지만 그들과 단지 함께 앉아 무릎을 탁 치며 노래에 맞추어 불러주는 그 시간이 무척 행복했어요. 학년이 올라가고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바뀌면서 그런 시간은 제게 다시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림을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랜만에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바닷가에서 말이에요.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좋아서 문득 아이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분명 행복한 경험을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그 행복한 표정들을 기분 좋은 소리 속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여행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 아이들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에 날아온 공이 제 머리를 정확히 명중하고 말았습니다. 말았어요. 툭 하고 힘없이 모래바닥으로 떨어진 공은 힘이 없어 옆으로 굴러가지도 못했습니다. 아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하고 어른 하나와 아이들이 우르르 제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모든 상황이 창피하고 웃겼지만 아이들에게 따져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행복한 시간을 몰래 지켜보려다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니 제 탓도 있다고 해서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웃으며 괜찮다고 공을 던져주려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자리에 멈춰서더니 함께 달려오던 아주머니가 한 번도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으며 이윽고 의아한 인중을 타고 뜨끈한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코피. 손해를 입은 공을 내려다보며 자존심이 상해 말았어요. 겨우 바람이 빠진 힘없는 공 하나의 골을 맞았다는 건데요. 그래도 아이들은 잘못이 없으니 코피를 그대로 입에 묻힌 채로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놀랐다가 도망을 가버리겠죠. 서둘러 코를 붙이고 있었으니 아주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아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면 저기서 얼굴 좀 가리고 차를 한 잔 드시겠어요?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의 말에 자세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이 그리 그렇게를 들어? 아주머니의 손끝을 따라 바라본 곳에는 낙엽이 다 떨어진 커다란 나무가 감싸고 있는 낡고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낡고 작은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보육원이 아닌 다른 보육원을 발을 딛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입구부터 이상한 마음이 울컥울컥 치밀려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며 또르르 누나를 돌리면서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 좀 어색하게 보였어요. 너희들도 나와 같은 애들이었던 것 같아서 바람이 빠진 축구공이 이해돼요. 그냥 아이들의 부모님 정도 되는 줄만 알았던 원장님이 주시는 차를 마시며 그곳에서 저는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처음 짧은 대화 이후에는 별다른 어색한 질문이나 대화 없이 편안하게 지내다가 떠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편하고 좋았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홀짝홀짝 차를 마시며 벽에 걸린 아이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듯 빠른 사진들이 많았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죄송합니다 하고 보육원 대문 앞에 한 줄로 나란히 서서 저를 배웅하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또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한 골목만 지나면 보이는 멋진 풍경의 바다가 있는 곳부터 오나미의 원장님과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곳에 몇 번이고 더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나는 아까 몰래 보건 연락처를 적어두었던 쪽지를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낯선 바다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다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주말이 되었던 것은 잠시였습니다. 포상 휴가로 해외여행을 한 달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거절하고 휴가만 받았죠.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 동네에서 걸음인가라도 내는 것이 저에게 더 치유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평일에는 집에서 푹 쉬고 주말에는 봉사로 나섰는데 그때 그 남자를 만났었습니다. 이름이 특이한 그 남자를 만난 건 사실 그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러 오다가 가끔 그 남자와 마주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기껏해야 어디 가서 벌 받으러 오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분이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에요. 남자는 나도 없고 그분은 여자도 없어요. 두 사람 나이도 비슷해요. 아, 그 사람 참 좋은데 왜 둘 다 아무도 못 만나고 있을까요? 그냥 좋아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이 묶어주셨다고 했는데 쟤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었지만 그 사람도 여자친구가 없다고 했어요. 일을 해야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쭉 지켜봤는데 묵묵하니 참 좋은 사람 같다고 잘해보라고 제 옆구리를 쿡 찌르던 원장님. 근데 그 사람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표정 없는 사람이 좋을 리가 있나요? 저는 웃는 사람이 좋아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그걸 못 알아들으신 건지 아니면 모르는 채 하시는 건지 제 휴가의 마지막 주에는 대놓고 저와 그 사람을 못 붙여 노아 안달이었습니다. 일부러 설거지를 같이 맡기고 빨리를 맡기는 원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와 어색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말았죠. 그러는 와중에도 아이들은 그 남자에게 장난을 치는 걸 좋아했어요.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리 보기 싫지 않았습니다. 좀 무뚝뚝하게 생겼어도 애들은 잘 보내, 일은 잘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의 경계가 풀렸던 거예요. 여기 자주 오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들러서 애들을 보고 일을 돕고 있어요. 김은지라고 합니다. 그쪽은 나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아무 말 없이 입을 꾹 닫고 설거지부터 빨래까지 하고 있자니 답답해서 말을 걸어봤어요. 그래봐야 할 이야기라는 없었지만 이름이라도 알면 조금 덜 어색할까 싶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허름주먼. 그런데 남자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하고 답답한 눈으로 묻는 저를 남자는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또 하지만 하고 또박또박 세 글자를 썼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상한 사람이긴 한가 보다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다시 빨래를 했어요. 그때 멀리서 원장님께서 저희를 부르며 다가오셨습니다. 은지 씨, 지만 씨, 간식 좀 먹고 해요. 그제야 남자의 이상한 대답이 이해되었어요. 하지만 그 할 때 하지만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은 변경했습니다.
이름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 의심되어 과일 접시 옆에 털푸덕 주저앉은 남자에게 물었어요. 성함이, 하지만 시인 거죠. 몇 번을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름이 하지지 믿어지지 않아서 수차례 물었던 것이 맞다는 확답을 듣고 나니 제 행동이 얼마나 무리한 행동이었는지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정말 아무런 표정 없이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네, 하지만 맞아요 라고 덤덤하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거듭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건넸습니다. 대체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무리한 사람이었나? 제 자신이 되게 별로인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남자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제게 되묻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가 죄송하고 말이에요. 표정을 보니 진짜 모르겠다는 표정이더니 남자가 하는 말에 저는 조금 놀라고 말았어. 이름이요, 아이,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제 이름이 하마침내 나어 하드디어 같은 이름이 아닌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하지만 깔끔해요. 이메일 주소 만들기도 쉬워요. 비버 세 글자만으로 제 이름이 완성되니까 가끔 마주칠 때도 무표정 얼굴에 말도 끊어서 필요한 대답만 해요. 그 남자는 이상하게도 말이 뻔하면서도 꽤 길었고 상세하며 뭔가 웃음이 섞인 데다가 내 실수인지라도 죄송하단 말에 미안해 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고마운 감정까지 느끼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참 기이하면서도 쌀쌀한 면이 있다. 아, 착한 남자라는 수식어도 더 해야겠네. 봉사활동을 하러 다니는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남자를 간단하게 한정의에 담았다. 그것 외에 그 남자를 다른 수식어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후로도 나는 계속해서 그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매주 주말마다 보육원으로 봉사활동하러 가는 그의 모습을 한 주도 빠짐없이 지켜봤다. 오는 남자를 보며 저 남자는 주말에 참 할 일도 없나 보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어딘가 그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저렇게 무뚝뚝해서 친구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없나 보다 해서 매주 주말마다 할 일이 없어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때우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평일날까지도 마음이 이끌려 찾아갔던 보육원에서 또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보육원으로 진입하는 길 어느 담벼락 아래에 쭈그려 앉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는 남자의 옆모습을 보고 헉 소리를 내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요란에서 밥을 먹던 고양이도 놀라서 달아나 버리고 남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평소와는 다르게 되어 있었죠.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요. 아무 표정 없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당신 때문에 고양이가 밥을 다 먹고 그냥 가버렸어요. 어쩔 거야 하고 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괜히 제 발을 절렀던 저는 아니야? 무슨, 그쪽은 여기 살아요. 올 때마다 있네요. 평일에는 좀 일상을 살아요. 일은 안 하시나 평일에 오면 없을 줄 알았는데 왜 또 여기 있고 난리예요? 아, 진짜 깜짝 놀랐네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어떻게 올 때마다 있어라고 안 해도 될 소리를 늘어놓으며 말을 더듬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미세하게 눈썹을 꿈틀거렸어요. 그러고는 다시 쭈그려 앉아서 고양이 밥그릇을 치워들고는 아무 말 없이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느리게 걸어가려 했지만요. 어쩐지 그 사람 뒤를 쫓는 듯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거의 기어다니듯 천천히 걸었어요. 걸어가면서 내린 결론은 그 남자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도착하자마자 몇 번이나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는 남자에게로 걸어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거 좀 드실래요? 라고 물으니 그쪽 남자가 아주 정중한 손짓으로 아이스크림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요 라고 제안했지만 그저 묵묵히 아이스크림을 밀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대롱대롱한 구름이 지나가며 찬바람이 불어와서 갑자기 흔들렸어요. 그래서 나까지 추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방금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평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조차도 보이지 않는 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조금 전에 잘못해서 말실수를 해버렸어요. 미안해요. 사실은 오늘 저희 집에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신 것에 놀라고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미안해요. 여기 오신 건 좋은 의미로 오신 거라는 건 알아요. 할 일이 없다고 한 건 진심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전해주지 못한 아이스크림을 허벅지에 툭툭 치며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되더라도 생각할수록 미안해서 그렇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그의 따끔한 한마디에 또는 무표정으로 무시하리라 생각했던 남자로부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하하라는 명확한 웃음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피식하고 바람이 빠지는 소리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는데 남자가 말했어요. 아까 그 말은 전혀 나쁜 마음이 안 났는데 그냥 그의 속이 아니었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그가 여기 온다면 그 사람 참 할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말에 놀란 채 동그랗게 한 눈을 크게 떴지만 눈을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제 뼈를 한 대 세게 쳐박았다고요? 툭하고 착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자의 말에는 틀린 부분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매주 주말마다 남자를 만나며 했던 생각을 남자가 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만큼 저도 모든 여가 시간을 그 보육원에 할애했기 때문이죠. 제 놀란 표정을 본 남자가 다시 한번 피식하며 웃더니 제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며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털푸덕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맨바닥에 그대로 주더니 또다시 가서 물었어요. 여기는 왜 오시나요? 원장님이랑 아는 사이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지금 보육원의 원장님께도 제 이야기를 하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답니다. 걸린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에게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자세하지 않았지만 대충이라도 말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는 말에 맞춰 남자의 머리를 한번 끄덕였죠. 다음 주에도 만나게 돼요. 다음 주는 원래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휴가가 끝났으니 다시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남자의 그 말에 흔히 머리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남자가 다음 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기로 했다며 혼자 가는 게 편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나오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남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말하지 말라던 그 주말에 김밥 한 바구니를 들고 보육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휴, 진짜 말이 안 들리네요.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건넨 첫 마디였다. 그를 봐도 충분히 제가 기분이 나쁠 상황과 어조였지만 저는 왠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김밥은 두고 가자의 남자의 말에 속상해져 억지로 배낭에 김밥을 넣고 따라갔어요. 그러나 소풍을 간다고 했던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곳은 한 노인정 앞에 정자였을 것입니다. 우르르 노인정으로 뛰어들어가자 문이 한참 조용했던 곳에서 열리자 어르신들이 쟁반 가득 뭔가를 담아들고 정자로 나오셨어요. 남자가 후다닥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쟁반을 받아들었고 한 발 늦었지만 저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새 옹기종기 정자에 모여 앉은 아이들이 어르신들께서 해주시는 음식을 허락지겁 먹어 치웠습니다. 아, 이래서 김밥은 두고 오자고 그랬구나. 그래도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에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남자가 어르신께 그러더군요. 매번 빈손으로 오기 민망해서 오늘은 특식을 가져왔어요. 어르신들이 무겁게 뭘 하러 그런 걸 가져왔느냐 하면서도 냉랭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칠하며 얼굴 반쪽으로 한바구음을 짓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리둥절한 저의 옷자락을 남자가 쭉 잡아 늘리는 게 있었습니다. 오, 왜 이래요? 은지 씨가 준비했잖아요.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께 드릴 만난 음식을 챙겨온 나를 가리키며 웃음을 짓는 남자를 보았을 때 나도 함께 웃었어요. 그의 웃는 모습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한 번쯤 웃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무표정한 얼굴보다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웃는 얼굴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속에 담겨있는 김밥을 하나씩 꺼내어 그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것들을 어르신들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그는 냉정해 보이지만 어딘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고
우리는 3년의 연애의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된 저희, 그리고 결혼을 축하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단연 원장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원장님은 나이 많으신 총각과 처녀 두 사람을 연걸시키려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원장님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발 매주 주말에 우리를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는 대신 산책을 즐기고 외식을 즐기라고 단언계소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잃고 할머니가 폐한 제 어린 여동생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보육원에 보내야 했습니다. 시 군대에 들어가기 전 할머니마저 떠나셨고 그 이후로 제 손에서 놓아야 했던 동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지금 이 땅산이에요. 처음에는 동생만을 보내서 미안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린 아이들만 봐도 지나가는 할머니만 봐도 웃음이 난다는 게 느껴져. 나를 보는 그에게서도 더 이상 무뚝뚝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청첩장을 회사에 돌리게 됐죠. 회사에서 가장 친해 지냈던 오대리는 나가 3년 동안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었어.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 다닌 거 아니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연애를 한 거야? 진짜 미쳤어. 너무 축하해. 아주 밝은 얼굴로 정말 축하한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던 우드리는 나와 대화를 나누느라. 청첩장은 열어보지도 않은 채 그날 밤이 되어서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대리, 너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해? 지금 어디야? 만나자. 퇴근하고서 뒤늦게 청첩장을 열어본 우들리의 목소리는 제가 덜렁겁을 먹을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 될 사람이 이름이 하지만이 맞느냐고 당장 만나서 해줄 말이 있다는 오대리의 말에 너무 긴장이 됐어요. 오대리가 대체지만 씨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며 내게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이상하게 긴장되는 전화였습니다. 급하게 집 앞 카페에서 마주 앉은 오대리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새빨간 얼굴을 하고 말했어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내가 대학을 다닐 어느 날 우리 아빠가 우리 늦둥이 동생들을 데리고 차를 몰다가 비가 오고 난 뒤에 길이 제법 미끄러져서 앞차와 사고가 났어. 그 과정에서 우리 차도 부딪히게 되었고 내가 엄청 아파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서 피가 나는 걸 보았어. 옆자리를 봤는데 아빠는 눈을 감고 피투성이가 되어 핸들에 쓰러져 계셨었어. 너무 무서워서 아빠를 깨우려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빠는 일어나지 않고 사고 때문에 문이 고장이 나서 열리지 않는 것 같았어. 제가 말했듯이 아빠는 주물러 피번 중 이렇게 되네요. 납작해진 차 안에 갇힌 채 내가 빠져나가고 동생들과 함께 아빠를 깨우면서 문틈으로 빠져나온 거야. 그 남자는 마침내 아빠까지 탈출시켜줬어. 우리에게는 정말 슈퍼맨 같은 존재였지. 미끄러운 빗길에서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실을 들려주었어. 그 교통사고는 큰 도로에서 일어난 거라 언제든 2차, 3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한 발씩 뛰어와 가족들을 구해줬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했어. 그때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신속하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갇힌 채 혹시 모를 2차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자기는 지금쯤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오대리는 그 사람을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그때 참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감동이 깊었어요. 그 후 오들리는 병원에 가느라 그 군인에게 고맙다는 인사 겨우 한마디 남기고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문에서 그 군인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다만 딱 한 가지 상해에 적혀있던 군복 명찰의 이름이 특이해서 머릿속에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 특이했던 이름이 남편이 될 사람의 이름과 같다고 말씀했을 때 순간적으로 에이 하고 손가락을 트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에 대해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지만 혹시 다른 분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도 오대리는 내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분께서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죠. 그 행동에 감동을 받았지만 동시에 놀라기도 했고 어리둥절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분에게 직접 확인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인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날의 일을 알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는데 그분이 조용히 내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더듬이 같은 소리를 하니까 시작했어. 그때는 난 한참 군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처음으로 포상 휴가를 받아서 진짜 기분 좋게 집에 가던 길이었어. 왕복 4차선일 거라 생각해. 한참 졸면서 가고는 중에 사람들이 창문 밖을 보면서 옹성거리는 소리에 깼어. 보니 사고가 제법 크게 났더라고. 차량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졸려서 비몽사몽하던 와중에도 그렇게 사고 난 걸 보자마자 내가 내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기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버스에서 내렸어.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간땡인지 모르겠지만 119에 신고를 하고 나서 밀드다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어. 내가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겁이 안 나더라. 차량이 부서진 상태만 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사고가 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안에 탄 사람들이 많이 다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고 여기 굳이 나뿐 아니라 돌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운전석 문을 힘껏 당겼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창문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내부를 살펴보니 조수석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문을 열려고 하며 힘을 주는 걸 보았어요. 운전석에 앉은 아저씨는 정신을 잃어 뒷자리에서 애들이 울고 있었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고 사고 충격으로 찌그러진 문이 함께 망가져서 열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나를 발견한 조수석의 학생이 도와달라며 울부짖는 소리가 썬팅된 창문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어두웠던 길 속에서 미끄러워서 잘 잡히지 않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하늘로 힘을 내어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결국 뜯어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죠. 속도를 내어 꼭 꽉 쥐고 있던 손은 터져버리는 듯 아픔으로 가득 찼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결국 문을 열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는 학생들과 아이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의식을 잃은 운전자 아저씨를 깨웠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속으로 빌며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을 막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땀과 눈물로 인한 젖은 것들이 아저씨의 얼굴을 물들이며 오는 소리가 폭발했어요. 그때 아저씨가 정신을 차리셨어요. 순간 이제요. 살았다 했습니다. 정말로 운이 좋았어요. 그때 사고 현장에서 오들리와 가족들을 구한 사람은 지만 씨인데 그는 우동담이 아닌 용감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떨리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용감한 사람일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큰 일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 더 자세히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씨는 사고 난 차량 안에 갇힌 우들리의 가족들을 모두 밖으로 대피시킨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응급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의식을 되찾은 후 차량에서 나오는 아저씨는 피를 많이 흘리며 대피했다고 합니다.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붉게 피로 물들었고 얼굴과 손도 온통 빨갛게 물들고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씨도 마음을 차분히 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을 처음 본 상황이라 너무 무서우며 괴롭다고 그때 당시의 감정을 표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나는 그 아저씨가 곧 숨이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안 되길 바랐지만 흘리는 피의 양이 점점 두려움에 질려하게 만들었어요. 제발 구급차가 올 때까지라도 아니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라도 잘 버텨주시길 계속 부탁했습니다. 극하 오탔던 가운데 차량 통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함께 울부짖던 가족들에게 제발 아저씨에게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많이 걸어달라고 부탁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저씨는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차량들이 한 대 한 대 우리 옆을 지나갈 때마다 마치 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그 가족들을 대피시킨 후에도 여전히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2차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다시 다치지 않을까 봐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차량 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다고 했어요. 다행히도 구급차와 경찰차가 올라줘서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여 2차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기다리는 동안 1분 1초가 긴박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씨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니 등에 땀이 흐르는 것 같았다. 크고 긴박한 사고였던 만큼 씨가 웃는 소리에서 그때 그 일에 대한 안도감이 전해졌어요. 오데리가 말했던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도 와닿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남자가 제가 결혼할 남자가 크도록 용감하고 선량한 사람일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올바른 행실에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몰랐던 그 사람의 과거까지 그렇게 완벽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씨가 달라 보이더군요. 안 그래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보다 2배, 10배, 아니 1000배나 배는 더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냈지만 씨가 존경스러웠습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멋있어 보이는 것 외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마친 후 씨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네요. 나는 몰랐던 순간들까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멋있을 수가 있을까 싶어서지만 나지 씨가 깜짝 놀랄 이야기 하나를 해줄까요? 그날, 그때 씨가 해준 사람 말이야. 마주 앉은 우들리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초롱초롱 빛난 눈이 있었어요. 기대와 고마움 그리고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에 눈물이 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침을 삼키며 눈을 감고 말했어요. 당신이 내가 가장 친한 동료인 지연을 구했다고요. 그러나 씨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게 정말인지 모두 건강하신가 물어보는 놀라운 목소리였죠. 그렇게 우리는 오데리의 가족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를 대접하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나 자리에 앉은 후에 메뉴판을 보니 가격대가 너무 놀랍더군요. 비싸더라도 저희 2사람은 메뉴를 보면서 서로 눈길을 교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디가 말했어요. 생명을 구한 은인에게 이 정도 대접을 제공할 수밖에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맛있게 즐겨주세요. 오데리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처음에 씨는 그 자리가 불편하고 어색해 보였지만 지속적인 칭찬과 감사의 말씀에 더는 얼굴을 붉히는 듯 신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참 순수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씨는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순간 그저 본능대로 행동했을 뿐이었고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요. 웃으면서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 후에도 내심 건강이 잘 회복하셨습니다. 걱정했던 그렇게 건강히 지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날은 우들리와 가족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을 기적처럼 다시 만난 순간이었지만 씨에게는 과거에 행한 선한 일이 기쁨과 보람으로 돌아온 순간이었고 나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될 씨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존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결국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다. 회사 직원들부터 보육원 아이들, 원장님과 여러분들까지 고마워하는 분들이 함께해서 특별하게 자리를 빛내주셨다. 우데리님의 부모님과 가족들까지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덤으로 5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받아 놀라웠습니다. 받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대신 남편에게 말했어요. 또한 그날 하필 포상 휴가를 받아서 고마웠고 그날 하필 그런 버스를 타주고 사람들을 구해줘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식이 뭉클했던 것도 어느덧 5년 전이네요. 결혼 후에 어려웠지만 우리 아이는 멋진 형이 되기 위해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멋지고 예에 바르며 착하고 따뜻한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분이 제 남편이 되어주셔서 기쁩니다. 제가 9살 때부터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바다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건 참 잘했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그 보물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남편을 만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인연을 찾아주신 것은 신기하게도 제 삶의 가장 큰 행복과 빛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